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교환 계약입니다. 교환 계약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환 계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약법에서 중요하게 배웠던 부분이 뭐였죠? 쌍무 계약이다. 쌍무 계약의 대가성을 전제로 해서 동시에 항변권과 이혼 부담의 법리, 그리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뭘 배웠죠? 유상 계약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담보 책임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대부분 매매를 전제로 해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환 계약의 시험은 간혹 가다가 교환 계약을 전제로 해서 동시행이나 이혼 부담이나 아니면 담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하게 되면 그게 선뜻 금방 떠오르는데 교환 계약이면 낯설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혼돈을 갖는데, 교환 계약도 쌍무 계약과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쌍무 계약의 대가성을 전제로 한 동시 항변권과 이혼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고요. 마찬가지로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편에서 배웠던 담보 책임 규정이 교환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기출문제도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교환 계약에는 특징이 보충금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도 보충금 지급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교환은 교환을 하는 겁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자가 부동산을 교환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그의 대가로 뭐 줘요? 돈을 주는 건데, 교환은 금전이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한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약정함으로써. 일단 성격은 중요합니다. 일단 낙성계약이다. 즉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거지 현실로 목적물을 이전하거나 제공해야만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 그게 낙성계약이다. 그럼 낙성계약과 비교되는 개념은 요물계약이다. 즉 현실로 급부가 이행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거. 우리 뭐였죠? 현상강공계약, 전형적인 계약은. 그리고 전형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금 계약, 그때 요물계약이라고 씁니다. 쌍무, 서로 대가관계. 교환계약이니까 상자 쌍방이 각자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상계약이다. 서로 대가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분류식 계약이다. 어떤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환계약일 때 반드시 뭐 서면으로 쓴다, 문서로 써야 한다, 그런 어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그게 분류식이다. 요 계약 개념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는데 교환계약에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공부를 할 때 교환계약을 예로 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출제자도 그런데 포인트를 맞춰서 교환계약에서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자, 보충금 지급이 중요하다고 씁니다. 이런 겁니다. 상호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 사이에 경제적 가치가 같지 않아서 일방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하는 경우다. 예컨대 갑과 을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가치가 2억이에요. 이 사람도 부동산을 있는데요. 1억 5천이에요. 서로 교환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보충한다. 보충금.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데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맞춘 거예요. 금원으로. 그럴 때 이 금원이 보충금이다. 자, 이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매 대금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환 계약이 매매 계약으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보충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 교환 계약 자체가 보다 매매 계약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요 금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뿐입니다. 이게 교환 계약 자체가 매매 계약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매매 대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뭐 쓴다? 보충하는 거예요. 즉 주된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고, 다만 보충적으로 이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충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요 파트.
쌍무이기 때문에 교환계약에서도 동시양변권과 이혼부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뭐다? 담보책임이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교환계약은 기출문제로 중심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25에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갑은 건물을 가격이 2억 원이에요.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한다. 교환 계약이네요. 을의 토지와. 근데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다. 토지 플러스 1억 원인데 이 1억 원은 기본적으로 교환 계약이고요. 1억 원은 보충금이다. 갑은 그러면 이런 교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의무죠? 교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요. 을은요.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 보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가적인 관계가 있는 거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행 관계고 그 다음에 이혼 부담에 건물,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후발적으로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행불능의 기책 사유가 없으면 이혼 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될 겁니다. 배웠던 것들. 그 전에 매매일 때는 매도인 측의 후발적인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했죠. 하지만 교환계약에 있어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권이기 때문에 갑의 측면뿐만 아니라 을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 측에서 후발적인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따라 기억하십시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다. 그 계약의 성격. 우리가 요식 계약은 어떻게 배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친석적, 친족적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에서는 요식 계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요식 계약이면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불요식 계약이라는 것은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식 계약은 서면이 작성을 한다. 계약이 성립하는 서면으로 써야 한다. 그게 요식 계약입니다. 자,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란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자, 교환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그 다음에 서로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상 계약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 책임 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답은 왜 틀렸냐면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따라서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유상 계약이므로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거고 당사자를 매도인을 보고 각자 매도인을 보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담보 책임은 금전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부동산 같은 목적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이 지금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갑이 매도인의 주의에서 담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고 을도 마찬가지로 이게 토지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컨대 갑의 건물에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예컨대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저당권의 실행을 해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아니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에는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저당권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담보책임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면 어려워요. 교환계약이 유상계약이고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것.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에 의해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했고 상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교환계약에도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이건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출 25회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한다. 을의 토지와 갑의 건물을 이렇게 교환하게 됐어요. 이걸 교환하게 됐고요. 을로부터 플러스 1억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게 됐구나. 자,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교환 계약을 했어요. 갑은 을에게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넘겨주는 거고 을은요. 자신의 토지를 갑에게 넘겨주고 뭐죠? 1억 원을 보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양 당사자 채무가 먼저 보죠? 갑은 을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을은요.
갑에게 토지의 소유권 넘겨주고 and 보충금 지급이 채무인 겁니다. 그 채무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있고 그걸로 염두에 두십시오. 자, 먼저 틀린 것은 의뢰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 이 보충금의 미지급은 채무 불이행이에요. 의뢰 채무잖아요. 의뢰 채무는 뭐죠?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보충금을 넘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보충금을 지급하자면 채무 불이행이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고 금전이기 때문에 기책 사유가 있습니다. 기책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행 지체가 되겠죠. 이행 불능이 아니라. 그러면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해당돼서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채무 불행의 기책 사유가 있는 채무 불행이기 때문에. 그럼 기책 사유에 채무 불행책이 있으면 계약 해제권 행사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권 할 수 있죠. 그걸 묻는 겁니다. 의뢰 보충금 직무는 갑에 대한 채무다. 이게 핵심인 거죠. 아, 의뢰 채무는 1억 원을 주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환계약하면 이 재산권에 포인트를 둬서 아, 재산권만 넘겨주면 되는 거고 보충금은 넘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충금 또한 이 가치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채무입니다. 그래서 그 채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제권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그 기본이 적용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언제요? 계약 체결 후예요. 후발적인 얘기죠. 건물이 의뢰 건물이네요. 건물이 누구의 과실로? 의뢰 과실로.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채무자는 갑이 되겠죠. 갑이 건물을 이전해야 하는데 누구의 잘못? 자신의 잘못이 아닌 채권자의 잘못으로 이렇게 씁니다. 채권자의 과실로. 잘 구분해야죠. 지금 의뢰 과실로 건물이잖아요. 건물에 대한 점유나 소유권 이전 등기면 갑의 채무잖아요. 을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의 과실로 소실됐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의뢰에 보충금 지급금도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냐? 이혼부담이잖아요. 자, 갑은 자신의 과실이 아닌 자신의 과실이 없이 후발적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그럼 이혼부담 법리에 따라서 적용이 돼야죠. 자, 원칙은 갑은 을에게 채무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을에게 토지의 소유권 이전해 달라는 얘기와 돈을 달라는 얘기를 못하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반대부가 뭐죠? 을의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얘기와 보충금 지급이겠죠. 보충금을 채무라고 읽으십시오. 아, 이건 채무다. 채권자인 갑은 을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혼부담의 법리의 그 채권자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적용. 즉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부담의 법리를 묻는 겁니다.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으로 이혼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적용된다.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들을 교환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사례를 보면서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 채무자 과실이 아니라 채권자 과실이기 때문에 반대급부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급부가 뭐예요? 을의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돈 주는 거죠. 이게 채무니까. 이게 다 채무 아닙니까? 자,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뭘 연상하냐면 587조예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과 금전에는 부수적으로 과실이 발생하고 등가성을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였죠?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다. 그게 특별한 사정. 다만 대금 지급이 그다음 목적물 인도부 비교를 했을 때 목적물 인도부가 선이행 의무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대금의 이자는 지연 손해금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기억나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보충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매매 대금이라고 바꾸십시오. 이걸 풀 때는 비록 보충금의 이런 교환계약의 성격이 바뀌는 거지만 수험생 입장의 문제 때문에 보충금은 앞으로 매매 대금을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그럼 매매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자, 건물에 인도받은 순간부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580장의 본문이에요. 다만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고
대금에는 지금 정해졌고 그 지급 기한이 건물의 목적물 인도 의무보다 늦은 경우, 즉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선이행 의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항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 배웠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출제자의 의도는 580조 단서에 별도의 지급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바꿔 쓴 거예요. 그런데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 쟁점이 있어요. 왜냐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행기와 관련해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이 보충급과 대가적 관계에 있는 건물 인도와 동시행 관계를 보거든요. 그런데 출제자 의도는 그냥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단서에는 별도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뭐라고요? 건물의 명도 의무보다 뒤에 있다면, 즉 선이행 의무예요. 건물 명도. 그런 경우에는 매매대금 이자를 지급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이 아니기 때문에. 배웠던 겁니다. 그걸 물은 겁니다. 아마 이거 기출문제 풀면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587조 단서를 단순히 바꿔 쓴 거다. 반대 해석한 겁니다. 실제자 의도는. 그런데 세모 이유는 보충금의 지급을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보충금 지급 기한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와 관련된 법문 규정이 있어요. 또 달리 약정을 하게 되면 달리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반대 해석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출발점은 보충금에 대해는 매매대금할 규정이 적용되다. 그래서 587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580조 단서를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출 25 이후로는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게 파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음